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사회 이해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어쩌면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 계획하고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본래는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전문 그 파워포인트로 이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학교 시스템에 PC에 문제가 생겨갖고 부득이하게 아래 한글 파일로 화면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계획하고 참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요목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주 동안 진행될 그 강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번 주에는 과목과 참고문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미리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에 나가서 먼저 다음 주에는 국제사회 이해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 핵심 개념은 역시 세계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 3주차에 가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한번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경제적인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접근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접근 방법들을 공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 4주차에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주체죠. 주체, 다시 말하면 세계화의 주체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5주에서는 국제사회화와 그 다음에 세계화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주로 나누어서 이 국제기구를 정치적, 경제적, 민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제6주 차에는 먼저 정치적 국제기구를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제7주 차에는 경제적 국제기구를 WTO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주 차에 중간시험을 보고요. 제9주 차에 민간국제기구를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들을 다 보게 되는 건데, 제 10주부터는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사회를 10주 차에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1주 차에는 좀 더 이제 초점을 모아서 한반도에서의 국제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12주 차에는 남북관계, 남북한 관계하고 국제사회를 보고요. 제 13주 차에는 국제사회의 지향점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주 차에는 이제 학기 말 시험을 보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중간시험 40점 하고 그 다음에 학기 말 시험 40점 이렇게 하고 출석을 10점 그 다음에 레포트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때까지, 중간시험 보는 날까지 제출하는 이런 A4 용지 한 5장 정도 내외로 해서 리포트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교재는 지금 올려져 있는 파일 그 담당 교수 저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 사회 외래인 배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책을 이제 주교재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반부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교재를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수시로 이제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야 될 책들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공공사회과학 요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요론에 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준비한 교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참조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교재를 썼던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TO에 대한 안내, 글로벌 시대와 WTO 이해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 관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 관한 또 개설서, 유엔 회의의 이해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 정치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기구만 전문적으로 다룬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구만 또 다루는 국제경제기구 이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주제가 이제 신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를 다루는 책. 그 다음에 세계 경제사입니다. 세계 그 정치사, 외교사 이런 흐름이 아니라 경제사의 이제 관점이죠. 세계 경제사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과 이제 동북아시아 관계 초점을 모은 또 그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론, 그 다음에 이주정책론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헌들을 개설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쓴 그런 논문들이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이 논문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용 참고 자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인물을 수업 시간에 수시로 배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참고 문헌들, 그 외에도 이제 원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원서들까지 해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과목이 본래 국제사회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본래 이제 세계화 국제기구라고 하는 과목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하고 했던 거 특성화 사업, 남북 통합 특성화 사업에서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난민 뭐 이런 그 외래인에 대한 그런 관심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책을 도서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 이 관련된 책들이 약 한 500여 권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 개요와 수업 목표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교과목 개요. 자, 신자유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현재의 두드러진 현상인 세계화와 그 추세, 그리고 그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의 현황, 그리고 세계화 국제기구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더 보편화, 일반화 해갖고 이제 국제사회이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는 국제사회 이해를 위해서 그 핵심 개념인 세계화의 개념과 추세를 이해를 하고 그 핵심 주체인 국제기구의 유형과 변천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세계화의 방향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탐색하는, 그게 바로 우리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국제사회의 이해라고 하는 이 과목의 강의 요목을 이제 정리해보면 대략 한 이렇게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그것들을 좀 상세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국제사회 이해라는 과목에서 중요한 것이 핵심 개념이죠. 핵심 개념. 핵심 개념 용어 이런 게 이제 되겠는데, 역시 이 과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자 개념은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를 정의를 하고, 세계화를 한마디로 무엇일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갖는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측면들, 정치적,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커뮤니케이션 측면, 이런 측면들을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의 유형,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화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세계화의 척도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유사 용어, 우리가 국제환의, 자유환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유사 용어와의 관련성을 또 우리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개념이 형성되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화의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국제사회 이해 요목은 세계화의 추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을 두 가지. 그래서 가장 이제 세계화에 기여를 한 것은 역시 경제거든요.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역시 경제적 세계화가 이제 주도해 나갔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세계화를 일단은 중심으로 해갖고 또 정치적 세계화가 있거든요. 그 외교라든지 안보, 그다음 국제 뭐 평화, 뭐 협력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세계화의 추이도 보고, 그리고 세계화를 하는 것이 이제 범주구적인 보편적인 세계화도 있지만 또 블록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화를 경유한 또 세계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유럽연합에서 보듯이 이러한 그 블록 그 내부의 어떤 지역화를 경유해서 가는 그런 세계화도 한번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 방법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반세계화론 이렇게 간 거죠. 안티 글로벌리제이션, 이제 우리는 반세계화론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대한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안티 글로벌리제이션의 말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세계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세계화로 가자 이런 걸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세계화보다는 대한 세계화란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우리 관심 주제는 역시 국제사회, 그 다음에 세계화의 주체죠. 누가 이런 세계화와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움직이는가 하는 주체에 관한 거죠. 역시 이제 전통적인 주체는 여기 국가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형성이 된 국가, 국가의 성격과 그리고 국가의 변모 과정,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민권이랄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보다 폐쇄된 형태의 국가에서 보다 이제 개방된 형태의 국가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격, 그다음에 변모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핵심 주체는 국제기구죠. 국제기구, 유엔과 WTO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연합과 그다음 우리 유럽과 아시아의 아셈과 그다음 동남아 국가기구 아세안과 북미 자유 무역협정, 나프타와 뭐 이런 그 유형들을 이제 국제기구들을 이제 한번 유형화해보고, 그다음에 경제적 세계화의 선구자 주체가 바로 이제 기업이거든요. 다국적 기업과 이제 초국적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인터넷과 SNS가 이제 발달함으로 해갖고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 NGO입니다. 범세계적 NGO들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기구의 이제 그 형성 과정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고, 그 다음에 유형을 이제 정치기구 유엔과 그 다음에 유엔의 그 전신인 국제연맹 LN이죠. League of Nations, LN 그런 정치기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정치기구로서 유럽연합 EU를 보고, 그 다음에 군사안보기구로 출발해서 이제 정치기구가 된 그런 나토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정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구도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우리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IMF 가트로부터 시작이 돼 갖고 여러 차례 라운드를 거쳐서 가트가 이제 WTO로 재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IMF 가트 체제에서 IMF WTO 체제로 이제 변해갔기 때문에 그런 경제기구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되기 전에 유럽연합의 그 전신인 유럽 그 경제공동체
또 경제기구였죠. 그 유럽 경제공동체의 전신인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그리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 요건 것들은 다 이제 경제적 기구에서 출발이 해갖고, 그게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를 거쳐서 오늘날 유럽연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연합의 그 전신 형태는 경제기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기구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납타, 이것도 이제 경제기구. 그 다음에 아세안도,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아세안도 이제 경제기구죠. 경제기구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나눠볼 수 있는 방법이, 국제기구는, 양자기구와 다자기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양자가 조약을 맺어서 만드는 그런 조약, 그런 양자기구라고 그러고, 세 나라 이상의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다자기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자기구와 다자기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양자기구의 전형이 바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죠. 자유무역 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건데, 자유무역 협정도 이제 양자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자간도 많고요. 또 거기 좀 더 진화된 형태의 FTA가 있습니다. Free Trade Area, 자유무역 지대라고 하는 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자 기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범지구적인 그런 기구가 있고, 블록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기구가 있죠. 유엔과 WTO가 이제 전자에 해당이 되고, 유럽연합이나 그 다음에 아세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적 기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적 기구를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아셈 같은 기구도 아시아 유럽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에이펙 같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이제 묶는, 그것도 이제 지역적 기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긴밀한 기구가 있고 이제 느슨한 기구가 있다. 긴밀한 기구, 긴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과목의 강의 요목은 정치적, 여섯 번째는 이제 경제적, 일곱 번째는 이제 민간, 이렇게 크게 세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정치적 그 국제기구를 보면은 뭐 가장 전형적인 국제기구는 바로 유엔이죠. 유엔이 갖는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엔 학과라고 하는 그런 학과도 있었죠. 뭐 지방의 뭐 대학의 학과 중에 유엔 학과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유엔이 그만큼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물론 경제사회 이사회에 속해 있는 많은 전문기구들로 봐서는 꼭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유엔에 역시 실질적인 대표기구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은 정치적 국제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인 유럽연맹의 국제연맹이죠. 리그 오브 네이션, LN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드로 윌슨이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해서 이제 창설한 역사상 최초의 범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연맹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2차 대전을 막는 데 실패를 했고, 미국이 가입 못함으로 해서 결정적인 한계점을 노정을 했지만, 하여튼 최초의 이제 범세계적인 기구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정신이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엔에 이제 계승이 돼서 오늘날 유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는 절대 그 중요성이 경시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입니다. EU는 이제 그 전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공동체고, 유로피안 커뮤니티고, 또 그 전신이 유럽 경제 공동체고, EEC죠.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였습니다. 또 그 전신이 두 개 기구,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UCSC, 그 다음에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 이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돼갖고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유럽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유럽연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현재형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치적 국제기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원 형태를 볼 때는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정치적 기구죠. 본래는 이제 군사 안보적 기구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인데, 오늘날 동유럽이 해체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토는 단지 군사 안보뿐 아니고 정치 보편 일반적인까지 이제 관여하는 정치적 기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셈, 아시아 유럽 미팅, 줄여서 아셈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기구죠. 좀 느슨한 형태긴 합니다. 그 이전에 있는 이런 기구들과 달리 좀 느슨한 형태긴 하지만 이것도 정치적 국제기구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는 역시 가장 전형은 WTO죠. WTO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1995년에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 전신이 바로 이제 가트였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그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세계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IMF 가트 체제를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MF 가트 체제라고도 하고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금융을 이제 관장했던 IMF가 있습니다. 국제 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측면에서 국제 금융 측면에서 미국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로 해서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로 이제 그 단가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장했던 기구가 바로 IMF였고, 가트는 이제 상품 교육이죠. 교육에 있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잖아요.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 관세, 무역, 일반 협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가 출발이 됐던 거고, 이 가트가 이제 여러 차례 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WTO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IMF WTO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트는 이제 폐지된 국제기구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신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원자력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전신들은 다 경제적 기구였다. 그 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까지는 경제적 그 기구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정치적 기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나프타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 협정,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 세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게 그 유명한 나프타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죠.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번역하면 동남아 국가연합.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적 상호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 FTA가 이제 전형적인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제적 기구가 되겠는데, FTA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자유무역 협정도 있지만 자유무역 지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Free Trade Area, Free Trade Area, 이 두 가지. 하여튼 어느 것이든 경제적 국제기구인 것은 이제 틀림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민간 국제기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 경제 포럼이죠. World Economic Forum, WEF라고 하죠. 이거를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해마다 연초에 1월, 2월 달에 이제 연초에 세계 이제 각국 정상들 그리고 경제 대표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기구가 바로 다보스 포럼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세계 사회 포럼이었죠. 월드 소셜 포럼, WSF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다 보편적인 그런 빈곤의 세계화가 아니라 풍요의 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주창해 갖고 거기 여러 또 이제 지역별 또 이제 직능별 그런 하위 그 기구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세계 사회 포럼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좁혀서 동북아시아를 이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가 지금 동북아시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가 속해 있었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 4대 강대국이 다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4대 강대국이 이해가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고 거기에 또 남한, 북한이라고 하는 또 분단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하고 세계의 평화다 이런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란 겁니다. 동북아시아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란 거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북아시아 외에도 중동 또 중요한 지역이고 뭐 중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세계 4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이 동북아시아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로 이제 시야를 좀 좁혀서 첫째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각을 보는 겁니다. 동북아시아도 이제 유럽연합처럼 어떤 보편성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낙관론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직도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국가들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그 분업이 유럽처럼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품목을 놓고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합이 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패권주의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주의의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통합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또 보는 비관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세계화의 주체, 국제사회의 주체는 누군가 이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세계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나라별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화에 나선 것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부터 나선 거죠. 그 전에 마오쩌둥이 중국을 이제 사회주의화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오타키 시스템으로 자력갱생으로 나가다가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한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60년대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세계화가 된 것이고 그전에는 사실상 세계화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고 일본이야 뭐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제 세계화로 나아갔지만 뭐 이런 세계화의 추이들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세계화의 전망 이건 이제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 여섯 나라의 상호관계, 뭐 주요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기구는 어떤 게 있냐,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한반도로 좀 더 이제 시야를 좁혀가지고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한번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세계화의 시각은 이제 둘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한반도는 좁고 인구는 많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는 세계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론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한반도는 세계화를 해서는 안 되고 영세중립국 형태로 해서 하여튼 자력갱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론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당위론 쪽에 입각을 하고 있는 거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북한은 반대론 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반도 세계화의 동인, 북한은 이제 여전히 폐쇄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여기서 한반도 세계화는 이제 대한민국 남한만을 얘기하는 거죠. 남한이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60년대 들어갔고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수출 지향, 뭐 수출 주도 이런 이제 그다음에 중진 자본주의 국가론 뭐 이런 내세우면서 세계화가 된 거죠. 경제적 요인으로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평화지대가 돼야 된다. 4강에 이제 맞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충지대, 그 다음에 평화지대가 된다. 그래서 평화지대론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스위스처럼 영세중립 국가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영세중립론도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영세중립 국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4대 강국국 사이에서 그리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그 중심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동북아 중심지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세계화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 세계화의 추이, 어떤 식으로 세계화가 진행이 되어 왔느냐.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국제기구, 캐도죠. 캐도. 이거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입니다.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입니다. 이게 이제, 알다시피, 북한의 이제 핵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기존에 이제 핵발전소인 중수로를 플루토늄을 이제 농축시킬 수 있는 중수로를 이제 경수로로 바꿔주자. 핵무기를 핵 재처리를 못하는 경수로로 바꿔주자. 이렇게 해서 거기 드는 돈으로 이제 주변 5나라가 부담을 했죠. 대한민국 위시에서 4대 강대국이 같이 이제 돈을 대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일본이 이제 계속 납북자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북한에서 그걸 이제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빠지고 이제 호주가 대신 들어가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북한의 완전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북한이 뭐 원자탄과 탄을 물리고 수소탄 폭탄까지 이제 개발한 그런 완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명무실한 전혀 이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기구가 됐긴 했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그나마 한반도를 둘러싸인 거의 유일한 국제기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좁혀서 남북한 관계를 보는 겁니다. 남북한 관계 지금도 진행형인데 이 남북한 관계가 왜 중요하냐? 국제관계적 측면을 한번 보는 겁니다. 단지 남북한의 평화, 공존, 번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불가능하면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도 불가능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단지 남북한 관계는 우리 양자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북한 관계의 추이와 현황을 봅니다. 해방 직후부터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르는 남북한 관계의 추이와 현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전망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평화와 자유왕래와 공영 공존 공영 번영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소모적인 분쟁 전쟁 자멸 이렇게 되느냐 갈림길에 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특히 유엔, 유엔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 때부터 유엔이 계속 관여를 해왔고요. 그래서 국제기구 영향을 한번 보는 걸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국제사회의 그 지향점입니다. 국제사회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계가 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11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것이 우리 국제사회 이해의 요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겸 정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외무공무원과 국제공무원을 개략적인 상황만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음으로 해갖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를 넘어서 이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세계를 보면 이제 우리가 눈을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일할 곳이 이제 세계 터전에 또 일터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무공무원이고 또 하나가 국제공무원입니다. 외무공무원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외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제공무원은 국제기구에서 이제 종사하는 유엔이나 WTO나 이런 OECD나 하여튼 이런 기구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국제공무원이거든요. 먼저 외무공무원을 한번 보면은, 외무공무원은 이제 그 법이 따로 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이렇게 돼 있어요. 외무공무원법에 보면은 외무공무원은 이제 공무원 분류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이죠.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입니다. 외무, 교육, 경찰, 소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 공무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전문 공무원 중에 하나가 이제 외무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 국가공무원법 아래 이제 외무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외무공무원법에 들어가 보면 직렬이 외교 통상 직렬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 영사 직렬이 있고, 그다음에 외교 정보기술 직렬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직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무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제 세 개가 있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9급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7급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5급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9급은 우리가 이제 9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은 출입국 관리직이죠. 출입국 관리직 시험 과목을 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9급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과목들 중에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뽑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또 응시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은 의외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여러분들 내가 구급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은 들어가기는 이제 쉽지만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출입국 관리직을 하면 뽑는 인원도 적지만 시험 보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이 있습니다. 7급. 이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직이 있고 외무 영사직이 있는데, 출입국 관리직은 말 그대로 이제 출입국 관리소 이제 근무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객관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영어, 한국사, 헌법 이런 건 이제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무 영사 직렬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까지 이제 필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5급이 있습니다. 5급은 이제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5급을 고등고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급, 9급이 이제 하급고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5급은 고등고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고등고시가 옛날에 4개가 있었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행정고등고시가 있었고, 지금도 기술고등고시, 그 다음에 외무고등고시, 그 다음에 사법시험 이렇게 크게 4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사법시험은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가서 수리한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무고등고시가 이제 여기 나오는 외무고등고시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 대체가 된 게 지금 국립외교원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외무 고급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국립외교원을 들어가야 돼요. 5급이 들어가려면 이제 공개 경쟁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합격하면 외교관 후보자가 돼요. 그러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5급 외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매년 시험을 봐왔고 2013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갖고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있어요. 일단 한국사 급수가 2급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일단 영어 공인 성적 탭스 기준으로 해서 옛날 기준으로 해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이렇게 받아요. 그다음 외국어도 이제 그 영어 외에 제2외국어죠. 하나 선택을 해서.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응시자가 많지는 않아요. 한 뭐 1200명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1차 시험을 봅니다. 공직 적격성 평가지요. 이건 객관식으로 봐갖고 한 300명 정도를 뽑습니다. 300명.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그 논술형으로 해갖고 이제 한 50명 정도 뽑아요. 3차 면접을 통해서 약 한 40명 내외 이렇게 선발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다른 그 고등고시와 마찬가지예요. 행정고등고시나 기술고등고시나 마찬가지로 PSAT로 시험을 봅니다. 이는 뭐 흔히 말하는 공직 적격성 검사라고 해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역사 이렇게 내 영역으로 해서 객관식 시험 보는 것이고, 그다음 2차 시험은 이제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세 과목을 가지고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3차는 면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립외교원에 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합격에 대해서 선발되면은 국립외교원에 입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한 2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봉급도 받습니다. 기존 봉급의 한 80% 정도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국립외교원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학생을 위한 외교 워크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2번씩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70명씩 해서 1년에 한 140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이 공지나 접수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각 대학의 학생처를 통해서 합니다. 주로 2,4학년들 전공 불문하고 2,4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고학년을 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이 필수예요. 그래서 1학년은 좀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여기 이수하는 선배들이 몇 명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공무원은 국제기구 종사자죠.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부서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유엔 현장에 보면은 유엔 사무국의 직원들, 그 다음에 뭐 했습니다. 유엔 공무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게 멀고 힘든 건 아닙니다.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잘하고 영어 공인 성적을 잘 따고, 영어 공인 성적도 이제 국제 공무원이 되려면 토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토플이 낫죠. 토플. 그 다음에 하여튼 좀 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가 쉽고 많긴 하지만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용어 중에는 프랑스가 많기 때문에 프랑스를 기왕에 할 거라면 선택하면 좋겠죠. 여기에 관련된 책들은 이제 자, 먼저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국제 공무원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제 입수해서 잘 읽어보면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이제 외교부를 방문해서 이 책을 받아서 작년에는 내 수업 시간에 한 권씩 배포를 했어요. 올해도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유엔 개황이죠. 유엔에 대한 설명. 이것도 해마다 이제 책을 냅니다. 이 책, 이 두 권을 내가 작년에 외교부에서 받아다가 수업 시간에 배포를 했거든요. 올해도 이제 일단 배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반드시 이 길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그 전 단계를 아까 말한 것처럼 워크숍을 지금 이제 곧 모집할 겁니다. 아마 4월, 5월 해갖고 6월 달에 이제 그 합격자를 발표하거든요. 일단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강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교재를 준비를 해서 한국사회 외래인배제라고 하는 주교재를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국제사회의 핵심 개념인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업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